나라에서 못하느니 뭐 이런 것들도 다 그 부모들한테는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대통령 보러 가자하고 청와대 가자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 애가 그 물속에서 뭐 이렇게 뭐 고통되면서 손톱이 뭐 피멍이 들고 뭐 손가락이 부러지고 이런 거 보면 부모들은 어떻겠습니까? 계속적인, 그리고 집에 자기 집에 가지도 못하고 그게 얼마나 더 큰 스트레스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반드시 뭐 거기서 살아난 사람들만 트라우마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외상 사건 자체의 형태와 강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원인적으로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그 프레디스포지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PTSD를 이야기할 때 가장 이제 잘 표현하는 속담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속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거죠. 이게 그 아주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트라우마 상황에서 접했을 때 자라를 보고 일단 깜짝 놀랐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그 자라하고 비슷하게 생긴 깜깜한 상황이라든지 뭐 큰 소리가 난다든지 뭐 가만히 있는데 뭐 이렇게 기울어진다든지, 그죠? 그게 기울어지는 것 자체에서 막 굉장히 공포감을 느꼈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이렇게 기울어진 그런 장소로 가는데 두려움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쉽게 말하면 소뚜껑을 보고 놀라게 되는 거죠. 그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왜 자라를 보고 놀라느냐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걸 이제 정신적인 어떤 질환의 그 취약성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전에 그 사람이 보통 정신분석 쪽에서는 보면 5살 이전에 심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원외상이라는 게 있어요. 원외상. 가장 근본적인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죠. 엄마가 반드시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 남녀가 마찬가지죠. 오디푸스 컴플렉스를 통해서 엄마가 아빠하고 이제 삼각관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엄마를 포기하는 그런 원외상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잘 겪어 나온 사람 같으면 괜찮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정신적인 질환의 어떤 프레디스포지션이 되는 거죠. 취약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외상 이전 요인으로 과거에 뭐 그런 외상의 경험 과거력이 있었다. 그 자라를 보고 놀라는데 그 놀란 게 벌써 그 이전에 원외상이 있었든지 아니면 그 전에 뭐 한번 다른 뭐 거북이를 보고 놀랐든지 뭐 하여튼 뭐 그런 게 이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런 게 있는 사람은 PTSD를 겪게 되고, 그런 취약성이 없는 사람은 그 PTSD를 안 겪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과거력이라든지 성격장애, 부모와의 애착 파괴, 아동기 외상 병력 등이 이제 외상 이전의 요인들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트라우마가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사회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어떻게 지지망이 형성되어 있느냐, 그걸 막아주느냐, 그런 것들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걸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될 수 있겠죠. 이거는 뭐 어떤 사회 문화라든지 그런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면에서는 좀 조용하게 전문가들한테 맡겨놓고 그걸 좀 잘 이겨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 전문가한테 맡겨놓는 게 아니고 미국처럼 뭐 대통령도 옆에 와서 그냥 옆자리에서 쭈그리 앉아있는 그런 게 아니고, 무슨 높은 사람 오면 그 사람 상석에 앉혀야 되고, 그죠? 재난준비위원회는 뭐 무슨 도지사가 해야 되고 반드시, 그죠? 그러고 나서는 뭐 또 형식 따져야 되고, 뭐 누구는 안 되고, 뭐 항상 이제 이 관공서적인 그런 어떤 뭐 그걸 따라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 이제 트라우마를 주는 거죠, 보호자들한테. 이런 세 가지 이제 요인들이 관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DSM-5, 그러니까 작년도 만든 새로운 질병 진단 기준. 아직까지 정신과쌤들도 이거를 뭐 한 20년 동안 DSM-4를 쓰다가 DSM-5로 바뀐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걸 옛날 거를 많이 씁니다. DSM-4를 많이 쓰는데, 이게 정신질환의 어떤 진단 기준 자체가 바뀐 거기 때문에 적어도 10년 이상은 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조금 바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기 보시면 왼쪽에
아닙니다. 오른쪽에 보면 세 번째 불안장애라는 게 있죠. 불안장애 안에 PTSD가 돼 있던 것이 지금 오른쪽 밑에 그 7번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로 이제 빠져나온 겁니다. 빠져나왔어요. 그 안에 보시면은 적응장애도 있고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뭐라고요? 그런 트라우마가 있고 난 다음에 한 달 내에 동안 있는 거. 아주 심한 증상이 있는 경우는 스트레스 장애라고 보고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겪기는 겪는데 약하게 겪는 게 있고 스트레스 장애라고 진단할 정도로 심하게 겪는 경우도 있고 그게 이제 한 달 지나도 계속 지속이 되면 PTSD라고 우리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진단을 하게 되고 그 외에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보면 반응성 애착 장애, 사회활동 억제 장애 이런 게 있습니다. 기전 자체가 이제 불안 장애하고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죠? 정신병 진단 기준 자체가 과거에는 정신역동을 기준으로 원인을 기준으로 해서 사실 뭐 우울이나 불안도 같은 원인이다.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너무 그렇게 되놓으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좀 문제가 되니까 DSM-3부터는 증상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불안장애, 우울장애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거죠. 나눠졌는데 그게 더 이제 치료에 더 효과적이니까 그렇게 바꾼 겁니다. 그렇지만 그 원인은 비슷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불안증이 있는 사람이 우울증이 같이 있고 그렇잖아요. 공황장애 있는 분들이 우울증 같이 있고 이런 경우가 많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울장애와 불안장애로 나눠놨지만 정신역동은 같을 수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정신의학이나 심리학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고민이죠. 그래서 이 DSM의 새로운 기준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혹시 시간이 남거나 하시면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아마 50분 제가 이야기 들었는데 시간이 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꽉 한번 제가 저희들 우리 학회에서 가정의생들 대상으로 한번 한다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DSM-5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 PTSD는 하나 바뀐 게 있습니다. 아까 그 세 가지 증상이 있다 그랬죠. 재경험하고 그 다음에 회피마비가 있고 감정적으로 각성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회피마비가 회피하고 지속성 부정감정 상태 두 개로 또 나눠졌습니다. 사실은 아까 제가 세 개로 말씀드렸는데 새로운 기준에서는 DSM-5에서는 네 개로 되는 거죠. 회피마비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부정적인 감정 상태가 그 마비하고 유사하다. 그렇지만 조금 다르다. 표현 자체가 마비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부정적인 감정 상태로 표현하는 게 맞겠다. 그리고 그걸 하나로 따로 빼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신의학에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죠? 대충 이제 전체적으로 DSM에 대한 건 아시겠죠?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DSM의 전체적인 변화된 겁니다. 여기도 보면 아주 바뀐 게 보면 그 추가 질병부도 첫째 줄에 되어 있는 게 보면 강박 충동 관련 장애라든지 외상 스트레스 관련 장애가 따로 빠져나왔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체적인 DSM-5에 바뀐 것 중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것도 관심이 있지 싶은데 새로 나온 좀 저명한 질병 중에 하나는 보면 수집장애라는 거 있죠. 호딩 디스오더라고 자꾸 불필요하게 물건들을 이렇게 필요 없는 것들을 자꾸 집에다 쌓아놓고 그런 걸 버리는 걸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정도로 심한 경우는 수집장애라는 병이 새로 생겼고 인터넷 게임 장애도 추가가 됐죠. 질병으로 뭐 이런 것들입니다. PTSD 유병률은 1년 유병률은 4% 정도고 평생 유병률은 그보다는 더 많겠죠. 한 2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평생 유병률이 한 7.8%인데 남녀가 다르죠. 남자가 한 5%고 여자가 그 2배인 한 10%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불안, 우울, 뭐 이런 여러 가지 신체 장애 같은 병을 일으킬 수 있고 알코올 중독이나 물질 남용이라든지 오래되면 성격 장애, 이나 장애 자꾸 사람들을 피하고 그 트라우마를 견디지 못해서 뭐 나중에 그런 생각을 한다 그랬잖아요. 뭐 글 보니까 뭐 나중에 내가 왜 그 물에 못 들었던 거 애가 바로 그 할 때 조류가 뭐 세다 그랬지만 부모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그때 뛰어들어갖고 뭐 죽든지 살든지
에어포켓이 남아있는데 내가 뛰어들걸 죽든지 말든지 후회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사람들을 피하고 이런 나라에 살았으면 뭐 하겠노 막 이민가작하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자꾸 이런 성격 장애 같은 거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치료는 보면 이 약물을 쓰고 증상이 심하면 또 정신치료도 합니다. 정신역동치료라든지 이런 것들 요즘 뭐 정신과 의사들도 약물이나 지지적인 상담 치료를 많이 하지만 이런 특별한 경우는 정신치료도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주로 이제 오늘 관심 있는 것들은 이런 약물이나 정신역동치료 같은 게 필요한 그런 사람들은 가능하면 이제 의사생들한테 좀 보내도록 해야 되겠고 여러분들은 아마 이 위에 첫 번째로 나오는 지지상담 이런 쪽으로 아마 하셔야 될 겁니다. 하셔야 되는데 그 방법 자체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심리학설이나 정신의학 어떤 이론에 따라서 다르게 할 수는 있죠. 미술치료 부분 보완 대처법 중에 뭐 운동이라든지 뭐 미술치료라든지 음악치료라든지 뭐 포토세라피 불면증 같은 경우에 우울증 같은 경우도 불면증이나 우울증 같은 경우 포토세라피를 하죠. 한약 허브라든지 뭐 식이요법 이런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는 보통 스트레스 자체를 피할 수는 없지만 그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또 인식하는 방법은 통제를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적절한 범위 내에서만 자극이 되도록 관리 조절하는 겁니다. 그 트라우마가 생긴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죠. 할 수 없는데 그걸 이제 그리고 이 사전에 그런 어떤 취약성이 있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알고 그 이후에 잘 그걸 조절해 나가도록 프레시백 증상이 생기면 아무래도 뭐 지하철 사고가 있고 난 다음에 살아나와서 깜깜한 데가 들어가면 불안하죠. 불안하지만 그걸 이제 관리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인지체계가 보통 흑백논리라든지 과장죽소, 독심술적 사고, 과일반화 이런 것들이 이제 비합리적인 인지체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부 스트레스죠. 외부적인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는 조절할 수 없지만 자기 내부적으로 그 스트레스를 잘 조절하는 그런 능력은 우리가 관리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는 건데 이런 이제 잘못된 인지체계를 셀리그만은 보통 세 가지 잘못된 어트리션, 귀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부 귀인은 문제가 생기면 이게 바깥보다 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애가 죽은 거를 내가 왜 못 뛰어들었나 이런 식으로 나중에 하는 게 자꾸 내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보통 이제 우울증이나 이런 게 있는 분들은 착한 분들이 많아요. 보통 사람들은 문제 생기면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다른 사람한테 바깥으로 돌리는데 내부 귀인을 자꾸 하죠. 아이고 내가 뭐 잘못된 것도 내 탓인가 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내부 귀인하고 너무 이제 그걸 객관적으로 잘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지 너무 내부적으로 자꾸 어트리션 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건강하지 않은 그런 인지체계가 되고 안정적인 어트리션은 뭐냐면 바꿀 수 없는 안정적인 그런 데서 원인을 찾는 겁니다. 내가 시험을 한번 잘못 치면 내가 이거 공부를 안 해서 내가 좀 덜 했지. 내가 공부를 하면 바꿀 수가 있는데 불안정한 요인인데 아이고 나는 원래 실력이 안 돼 이래버리면 이게 능력이 나는 원래 능력이 안 돼 이래버리면 이거는 바꿀 수 없는 안정적인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바꿀 수 없는 조정 불가능한 그런 귀인을 하는 걸 우리가 안정적 귀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불합리한 인지체계가 되고 총체적인 귀인은 이제 오버 제너럴리제이션이라는 거죠. 과일반화시키는 거. 한 가지 잘못되면 나 요거는 안 됐지만 다른 거는 잘 할 수 있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가 안 되면 나는 다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셀리그만이 이야기한 비합리적인 인지체계입니다. 혹시 이런 것들은 아닌지 세 가지를 기억해 두셨다가 그런 비합리적인 인지체계를 바꾸는 건데 주로 이제 인지 모델 교육을 정신의학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뭐 그냥 이게 저는 뭐 가정 일반 그 개업 전문의 그리고 대학병원에 있으니까 주로 전문의 수련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환자는 그렇게 많이 안 봅니다. 그렇지만 항상 이게 수가를 못 받으면서도 이런
그 인지행동요법 이런 거는 잘 사용을 합니다. 뭐 금연하는 사람도 그렇고 비만한 사람도 그렇고 약물 쓰는 사람도 그렇고 또 대부분 다 이제 정신신체와 장애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정신적인 문제가 영향 미치고 뭐 그런 경우 많습니다. 쓸데없이 그냥 머리 아프다 그러면 또 CT 찍고 속쓰리 작업 내시경 받고 막 돌다가 저한테 와서 그냥 아무 약치료도 없이 그냥 인지요법으로 그냥 한 번 딱 해서 그냥 끝나버리는 완치가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모델을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 인지 모델하고 그 다음에 그 구조적 모형 그거만 참조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지 모형이라는 게 뭐냐 하면 어떤 그 감정이나 행동, 신체 반응이 확 생기는데 유발 사건이 있으면 깜깜한 어떤 상황이 되면 옛날에 그 기억이 떠오르면서 어떤 생각이 나면서 불안한 감정이 생기고 그래가 막 그죠?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고 그죠? 패닉 상태가 되고 그래서 막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5가지 과정을 거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요거를 5가지를 딱 나누어서 이제 5가지를 나누어서 알아서 풀어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인지 교육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부정적인 유발 사건이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생기고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고 부정적인 행동이 생기고 부정적인 행동 반응으로 나타난다 이거죠. 어떤 순간에 그걸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깜깜하다고 해서 위험한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다시 한번 그 생각이 감정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감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걸 스탑을 하고 다시 인지해 보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 인지행동요법이 가장 기본적이라는 것이 뭐 예를 들면 집에 가면 냉장고 문을 열고 밥을 먹었어도 또 뭐 꺼내 먹는다. 비만한 사람들, 음식 조절 못하는 사람. 뭐 하나를 먹고 나면 죄책감이 생겨서 또 막 먹어버린다. 포기하고. 그런 식이죠. 어떤 순간에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다 비합리적이라는 걸 중간에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자기 자신의 잘못된 그 인지체계 행동 과정을 점검하고 다시 그걸 돌리는 그렇죠?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부정적인 생각의 흐름도를 한번 다시 점검하는 겁니다. 생각을 조절하는 방법도 있고 생각을 바꾸는 방법도 있고 부정적인 어떤 오른쪽에 있는 부정적인 그런 생각보다는 이제 왼쪽에 있는 좀 긍정적인 쪽으로 바꿔주는 거죠. 자기 효율성을 좀 증진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인지학습법 합리적인 정서를 가지고 사고를 정지하고 지시훈련하고 근육을 이제 서서히 이완시키는 이완요법이라든지 자율신경을 조절하고 또는 그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걸 기계로 조절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점검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훈련을 하는 바이오 피드백 같은 이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둔감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깜깜한 데서 이제 불안한 사람은 쉽게 말해서 약간 어둡게 해놓고 그죠? 거기서 약간 어둡게 해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안 불안하면 또 좀 어둡게 하고 더 어둡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상황을 자꾸 이제 거미 공포증이 있는 사람의 탈감작을 어떻게 시킵니까? 멀리서 거미 있는 걸 보는 거죠. 통에 있는 유리병 안에 있는 거미를 보는 거죠. 그럼 가까이 가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번 뚜껑을 열어보는 거죠. 나중에 손에 한번 올려다보는 이런 데까지 이제 탈감작이 되면 둔감해지면은 거미 공포증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겁니다. 모델링하는 방법, 환경 조절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환경도 좀 관리를 해야 되고 불면증 같은 경우는 이제 약물 치료 외에 그 전에 하는 게 이제 수면 위생을 조절해라 그러죠. 한 10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제가 5가지로 저는 요약해서 우리 전공의들한테도 이거 배워서 환자한테 즉각 써먹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환경을 조절하는 겁니다. 수면 환경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면증이 있을 때 뭐를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까? 첫 번째, 불면증을 일으킬 수 있는 낮잠을 안 자야 됩니다. 그죠?
이것도 뭐 참조로 혹시나 이제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자꾸 불면증이 있다 그러면 요거부터 해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5가지가 낮잠을 안 자야 되고, 그 다음에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카페인 함유 음료를 안 먹어야 됩니다. 그죠? 커피나 차나 녹차나 이런 것들이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죠. 겨울에 안 먹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잠자는 시간하고 깨는 시간을 일정하게 해야 되는데, 특히 깨는 시간을 일정하게 해야 됩니다. 좀 늦게 자더라도 항상 일어나면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낮잠을 안 자고 피곤하게 해서 일찍 잠이 들면 되는 거죠. 사람의 몸 자체가 이제 각성 리듬하고 수면 리듬하고 이렇게 나눠지는데, 처음에 이렇게 아침에 눈을 딱 뜨면은 햇볕이 딱 이렇게 들어가면 뇌 안에 이제 각성 리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고 나서 한 15시간 뒤가 되면 수면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더구나 해가 지게 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증가하면서 수면 리듬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낮잠 안 자는 거, 카페인 피하는 거, 그 다음에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수면을 잠을 자려고 일부러 많이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침대에 누웠다고 잠이 안 오면 누워있지 말고 20분 이상 누워있지 말고 나와서 뭔가를 하라 이거죠. 잠이 오면 들어가라 이겁니다. 일부러 자려고 노력하지 말고. 5가지 말을 꺼냈는데 하나가 하여튼 10가지를 5가지로 줄여놓은 건데, 수면 환경은 아닌데, 수면 환경을 하여튼 조용하게 한다. 수면 환경을 안락하게 만드는 그렇게 5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환경 관리가 스트레스 조절에 도움이 되고, 신체의 어떤 대처 능력을 키우는 거, 이런 것도 운동이나 음식이나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됩니다. 잠을 이제 충분히 잔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감정적인 안정성을, 취약성을 줄여주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지지체계, 아까 그 트라우마 이후에, 외상 이후에 어떤 지지체계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을 좀 하고, 그래서 이제 외상의 증상평가 지효계획을 수립해서 스트레스 관리 훈련을 시키고 신체 증상 조절하고 외상적인 이미지를 변형시켜서 역설적인 사고를 한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거 뭐 강의를 요청을 받아서 막 이렇게 인터넷 뒤지다 보니까 한림대학에서 그렇게 하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인 사고 훈련이라는 건 일반적인 건 아닌데, 외상적인 이미지를 변형해서 역설적인 사고를 한다는 것은 아마 이쪽에서 하는 한림대학에서 보니까 여러분들 하시는 미술치료 쪽에 관련되는 친구가 이렇게 교통사고로 죽는 걸 본 트라우마가 있는 아이가 있었는데, 같은 그림을 역설적인 사고를 하도록 만든 거라 이거죠. 이런 그림을 이제 미술치료를 그려놔놓고 이 트라우마를 받고 이제 PTSD를 겪고 있는데, 친구들이 그걸 받는 거를 나중에 이제 그런 훈련을 하고 나서 그림을 이렇게 역설적으로 다시 재해석하는 거죠. 이 버스가 아니고 트럭이 아니고 꽃마차가 가는데 친구가 그냥 너무 미끄러져 넘어져갖고 친구들이 막 놀래갖고 있는 게 아니고 막 그거 보고 웃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그림 자체를, 자기가 그린 그림 자체를 역설적으로 역설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역설적인 사고 훈련을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것도 뭐 일리가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본질적으로 그 어떤 고통스러운 트라우마를 주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이렇게 자기가 역설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면 치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전공하는 의료 면담 기법에 대한 걸 잠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아마 좀 참조가 되실 것 같은데, 이 대화 기법은 우리가 배우는 것은 지식과 수기와 태도가 있는데요. 무슨 학문을 하든지 지식은 우리가 외워서 좀 배우기가 쉽고 수기는 조금 어렵죠. 그걸 이제 연습을 해서 자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태도는 참 배우기가 힘듭니다. 근데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기법이란 거는 수기하고 태도, 우리 태도 쪽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참 이거는 뭐 배운다고 나아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커뮤니케이션 원론, 그리고 이제 교육 커뮤니케이션, 뭐 의료 커뮤니케이션, 뭐 법적인 커뮤니케이션, 뭐 형사가 피해자를 취조하는 뭐 경찰의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커뮤니케이션 이론 책을 보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커뮤니케이션은 타고난 것도 있지만 그러면 뭐 타고날 때부터 성격이 좀 무뚝뚝한 사람은 커뮤니케이션 절대로 못하는 건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은 배우면 나아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2000년부터 지금 15년째 국가대학에서 계명의대가 처음으로 해서 많이 보고 많이 했습니다. 이 료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하고 있고요. 2002년도에 이렇게 책을 하나 번역을 해서 사용하고 2012년에 또 전국 국가대학 커뮤니케이션 교수들 모아서 한번 저거는 번역책이고 오른쪽은 이제 질서인데요. 아무래도 이게 그 학생들이 다 표준화가 안 돼 놓으니까 그 의사 출신 중에도 있고 의사가 아니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전공했는 분도 이제 과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 교육하는 분도 있는데 표준화가 안 돼서 아무래도 질은 이쪽 번역한 게 낫고요. 그래도 이제 번역한 게 아니고 저서로 나온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저는 이제 이 두 슬라이드로 보통 설명을 하는데요. 조용필하고 나훈아는 둘 다 가수고 가수로서의 능력, 가창력은 조용필이가 보통은 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7대3이나 6대4 정도로 하여튼 가창력만 따지면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의 가창력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훈아를 좋아하는 분들은 나훈아 가창력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 가창력은 아무래도 조용필이가 조금 더 낫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 최종 평가는 누가 더 낫겠습니까? 최종 평가는 빌보드 차트의 순위가 될 수도 있고 프로 가수니까 한번 출연료 이 슬라이드를 처음 만들 때가 2002년도쯤이기 때문에 12년 전이기 때문에 그때 나훈아가 한번 나오면 아주 무대를 크게 해서 굉장히 그 개런티를 많이 받았어요. 비교해보니까 10배 넘어요.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수가 노래만 잘 부르면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가창력이 낮은 사람이 더 많이 받는 게요. 그때 이제 또 처음에 슬라이드를 만들 때 대통령 선거 후 이제 막 이제 유세를 둘이서 하고 그랬어요. 붙었는데 둘의 어떤 직업은 뭡니까? 자기 직업은 법관이죠. 법관이었는데 법관으로서의 능력은 누가 낫습니까? 이건 이해창 씨가 낫다고 거의 다 이제 쳐줍니다. 뭐 다 이제 법관들이 시험에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들이지만 이해창 씨는 뭐 한번 법조문을 쓰면은 거의 고칠 게 없었다고 그래요. 아주 수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했는데 둘이서 대통령 선거에서 붙었을 때 법관으로서의 능력은 잽도 안 되는 노무현 씨가 이겼다 이겁니다. 저는 그 차이를 커뮤니케이션 차이로 봤습니다. 조용필과 나훈아의 차이도 조용필은 열심히 자기한테 빠져서 열심히 노래를 부르는 노래하는 뭐 시인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죠? 그렇지만 나훈아는 어떠냐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엔터테인을 시킨단 말이죠. 내가 오늘 알아서 할 길에 맞게 노이소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죠? 이 노래 누가 작사 작곡했노 하는데 미리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사투리 쓰는 거 하며 쫙 한 10m짜리 족자가 쫙 떨어지면서 글씨 막 사람 크기보다 훨씬 나훈아 작사 작곡입니다. 이제 다 계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어떤 면에서 보면 아주 간교합니다. 엔터테인을 시키려고요. 열심히 내가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커뮤니케이터의 자세입니다. 이해창 씨는 맞는 말을 하는데 지루해요. 설득조라서. 노무현 씨는 아주 타고난 커뮤니케이터입니다. 내 대화로 해서 아무한테도 안 질 자신 있다. 뭐 깜도 안 된다. 뭐 깽판 쳐도 좋다. 막가자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보면 사람들의 어떤 폐에 탁 와닿는 어떤 커뮤니케이터의 능력이 탁탁 드러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했죠. 너무 이제 그런 말이 자꾸 생각이 나서 자꾸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뭐 자살하도록 또 만들고 어떤 문제는 많이 일으켰지만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의 차이가 결국은 그걸 갈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료 행위나 또는 뭐 이렇게 여러분들 상담을 하는 그런 행위를 과학이냐 아트냐 의사가 환자 보는 게 사이언스냐 아트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사이언스는 재현이 가능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아트는 똑같은 걸 했는데도 똑같은 결과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건 아트입니다.
똑같은 공연을 현장에서 보는 것하고 비디오로 찍어서 보는 것은 같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릅니다. 현장감이라든지, 그죠? 같은 곡을 같은 사람이 다른 시간에 연주하면 달라집니다.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게 아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식, 상담에 필요한 그런 지식들은 분명히 과학이죠. 과학입니다. 연구를 하고 논문을 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과학이죠. 그게. 과학인데 이 과학 지식을, 의학 지식을 사람에게 적용하는 의사 같으면 의료 행위 또는 여러분들은 상담 행위 자체는 아트라는 거죠. 그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수로서의 가창력이, 그죠? 제품의 질이고 능력이라면, 지식이라면 이게 그대로 어떤 환자의 최종 어떤 치료 결과로, 그죠? 수능도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 뭐가 사이언스를 아트로 만드느냐? 바로 그걸 포장하는, 전달하는 기법, 커뮤니케이션 기법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걸 워낙 안 했기 때문에 의사들이 뭐 자꾸 이제 사람 대하는 직업인데 워낙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놓으니까 자꾸 냉정하게 보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랬는데, 지금은 41개 의과대학 중에서 거의 한 절반 이상이 커뮤니케이션 과목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조금 드릴 수 있는 경험을 가지게 된 거고요. 그럼 커뮤니케이션, 제가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게 그 노래를 잘 부르지만 노래를 잘 부른 만큼 개런티를 받으려면, 법관에서 능력이 뛰어나지만 그 뛰어난 만큼 결과를 얻으려면 그게 뭔가 추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의사들보다는 더 잘 알 겁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외에 왜 그런 장애가 왜 생기느냐? 커뮤니케이션의 장애가 두 가지로 보통 이야기를, 기본적인 실수가 있고 잘못된 습관이 있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담자와 상담자의 어떤 지식 관점의 차이를 우리가 설명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예담자의 어떤 자기 자신의 문제를 설명하는 모델. 예를 들면 사고 난 거를, 아이고 내가 평소에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벌 받는 거예요, 천벌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건 우연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설명 모델입니다. 암 걸린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내가 뭐 평소에 잘못했는 것 때문에 그렇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약도 뭐 이거는 대체요법을 써야 돼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설명을 다양하게 합니다. 똑같은 증상을 가진 암의 위험이 적은, 대변도 뭐 출혈도 안 되고 체중 감소도 없는 사람 같으면 위험일 가능성이 많은데, 두 사람한테 위험약을 쓰거나 내시경을 원하면 둘 중에 한 명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한 사람은 그냥 약을 받으러 온 사람이고, 평소에도 뭐 속 쓰려갖고 그냥 북어 뿌려 먹고 그냥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병원에 가서 뭐 약값도 얼마 안 드니까 약 한 번 지어 먹어보자고 왔는데 그 사람한테 내시경을 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이 병원 쓸데없이 돈 밝히려고, 돈 벌려고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게 그냥 뭐 속이 쓰린데 친구가 갑자기 위암으로 죽는 걸 봤다 이거죠. 이 사람한테 그냥 위험만 주면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의학적인 유명한 진리는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이걸 해야 되고 이게 낫다고 그건 있지만, 이 내담자의 설명 모델을 모르면 만족을 못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설명 모델이나 일리스 프로토타입, 질병 원형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그 나훈아의 어떤 거라든지, 이회창 씨가 열심히 자기 논리를 설명을 하는 지루한 설명보다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 한마디 그냥 촌철살인의 말을 꽂아버리는 거죠. 북핵 관계만 잘 되면 깽판 쳐도 좋다. 그게 어떻게 그런 말이 있죠. 그죠? 그런 아주 듣는 사람이 시원하게 느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와같이 있기 때문에 이제 표를 많이 얻어서 대통령이 된 거죠. 이제 프로이트 이후에 가장 임팩트가 높다는 인본주의 심리학 칼 로저스는 커뮤니케이션의 장애라는 책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의 왜곡이 생기는 이유는 누구나
말하는 사람이 하는 그 입장에서 듣는 게 아니고 내 입장으로 다시 듣기 때문에 그렇다. 이 커뮤니케이션은 왜곡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비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2300년 전에 사람을 설득하기 어려운 이유는 내가 아는 게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상대편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지금 나훈아나 누굽니까 노무현 씨나 그죠? 칼 로저스나 한비자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죠? 설명 모델, 일리스 프로토타입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주 오래된 그 커뮤니케이션의 구조라는 그림을 보면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그대로 듣는 사람에게 전달되는 게 아니죠.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의도를 말로 만들죠. 부호를 하고 그 말이 전달되는 겁니다. 전달돼서 그 전달된 말을 다시 해독,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다 왜곡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메시지가 전달이 되더라도 일단 말을 만드는 게 다르죠. 그 말을 듣고는 자기 경험에 따라서 또 해석이 다르지만 말이 전달되는 과정만 해도 내가 어떤 사람한테 너 잘해라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둘이 있을 때 이야기하는 것하고 둘이 있을 때는 진정으로 야 니 좀 그때 잘못했으니까 잘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들리는데 여러 사람이 있는 앞에서 너 그때 그거 잘못했는 거 잘해라 그러면 책망하는 걸로 들린단 말이죠. 그죠? 이 말이 전달되는 메시지가 전달되는 환경 자체가 또 왜곡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듣는 사람이 그걸 이제 왜곡해서 들을 수밖에 없고 중간중간에 왜곡이 되니까 왜곡된 상태에서 또 내가 말을 하면 상대편은 또 그걸 왜곡해서 들으니까 대화라는 거는 절대로 왜곡 안 될 수가 없다. 이런 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방법은 항상 왜곡될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법들을 배워야 됩니다. 기본적인 기법들. 그래서 이제 제가 번역했던 세 가지 기능적 접근에서는 대화의 목적은 세 가지다. 단순히 이제 진단만이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의사들이 이제까지 의사와 환자의 대화 목적은 문제를 잘 진단하기 위한 거지 이렇게만 생각했으니까 자꾸 형사가 피의자를 치료하듯이 필요한 거 진단만 되면 됐습니다. 한 말도 마시고 약 드세요 이렇게 끝났었는데 대화의 목적은 두 가지가 더 있다는 거죠. 말로서 치료가 되는 것이고 또 뭡니까? 친구를 만나서 우리가 대화할 때 목적이 뭡니까? 정보를 들어서 진단하는 것도 있고 정보를 주어서 치료하는 것도 있고 그죠? 또 뭐겠습니까? 대화의 목적은 뭡니까? 네? 그렇죠. 비슷한 관계 형성을 했습니다. 관계 형성은 감정 대응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관계 형성은 감정 대응이다. 관계 형성 기법은 감정 대응 기법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법들을 이렇게 한 5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우기 쉽고 배우기 쉽고 적용하기 쉽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기능적 접근을 가장 많이 사용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걸 처음에 저는 이렇게 많이 쓸 줄 모르고 2002년도에 번역을 했는데 막 간호학과도 막 책을 막 사고 금방 다 소진이 되고 이판 찍자 그러는 거 그게 벌써 한 2007년 이때부터 다 책이 다 팔려버리고 찍자 그러는 거 번역해보니까 그게 막 문화에 안 맞는 것도 있고 책을 쓰는 게 낫겠다. 그리고 막 홀드를 시켜놨는데 우리나라에 자료가 너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담자하고 상담자가 만나서 뭐 미국에서는 이 침묵이 15초 이상 길어지면 어색해진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몇 초 이상 되면 어색해진다 그런 자료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자료가 없으니까 우리나라에 책을 쓰는 게 사실 불가능한데 제가 욕심을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미적대다가 이제 했는데 하여튼 책이 하나 필요하긴 합니다. 여러 가지 학설에 따른 무료 커뮤니케이션 책도 굉장히 많은데 책이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사실은 기법들을 하여튼 처음에 그 세 가지 기능적 접근이 아직까지 많이 사용이 되는데 외우기가 쉽고 배우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요걸 참조 한번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상담이 어렵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딱 만들어 놓은 쉬운 그 의사의 상담 기법 베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BATH 앞자를 따서 요거를 기억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십시오. 백그라운드를 물어보고 어펙트 그때 감정을 물어보고 T는 뭐가 문제였나라고 물어보고 그 증상이 생겼을 때 H는 어떻게 그걸 다뤘느냐 E는 공감을 해주는 겁니다. 엠파시 해주는 겁니다.
베이트라는 방법인데 어떤 식이냐면 머리가 아프다고 왔는데 이 환자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뭐 아주 뇌암이나 뭐 뇌출혈이나 이런 두통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검사도 다 했고 그럼 이렇게 이 순서대로 물어보면 서포티브한 사이코세라피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 머리가 아프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 환자가 내담자가 자기 대답을 하면서 자기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뭐 말다툼하고 나서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팩트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고는 그걸 그때 뭐가 제일 문제였어요? 머리 아플 때 머리 통증이 제일 문제였어요? 아니면 뭐 짜증이 나고 그랬어요?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제일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 머리 아픔을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막 그냥 화를 막 내고 막 다른 뭐 쇼핑을 했는지 그죠?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뭔가 핸들링 했는 게 있죠. 그리고 나서는 그냥 아이고 뭐 그러셨겠네 하고 공감을 해주는 겁니다. 그때 뭐 어떠셨겠네. 그런 상황이면 저라도 이제 앞에 그 관계 형성 기법을 사용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나로도 짧은 시간에 문제를 다 해결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어차피 그 자기 자신의 문제를 콘프론테이션 시키는 정신분석적인 치료는 정신역동 치료는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과에서도 요즘 그런 걸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죠? 그 사람의 문제를 코치코치 이제 가발려서 직접 직면하고 그걸 해결하도록 하는 것은 고통을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어지간한 그 슈퍼비전을 받고 능력이 안 되는 사람. 그렇지만 서포티브한 사이코세라피는 그런 비판단적으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상담 이런 데 할 수 있잖아요. 의학 쪽에서는 아주 쉽게 만들어 놓은 구조를 이렇게 딱 5가지로 만들어 구조화시켜 놓은 그런 이제 상담 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버렸는데 커뮤니케이션의 요거는 커뮤니케이트라고 그러죠. 연결하다. commoninternet.com 있죠. 연결하다 이런 뜻이고 유니케이트는 하나가 되게 하다는 겁니다. 연결해서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게 커뮤니케이션이고 이 커뮤니케이션의 어원만 잘 떠나더라도 제대로 된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는 거죠. 상대편이 하는 이야기를 나는 이해를 못하고 왜곡해서 듣고 또 상담자가 하는 이야기를 내담자는 또 왜곡해서 듣고 이런 상황이고 이제 철로의 평행선처럼 되면 유니케이트가 안 되면은 그 두 개의 독백이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죠. 유니케이트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한 가지 의학 상식은 이 건강에 대한 건데요. 우리가 건강하려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캘리포니아주의 알라메다 카운티에서 5,000명을 7,000명을 5년 동안 추적한 알라메다 연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술, 담배, 먹는 거, 자는 거, 운동하는 거 이렇게 7가지 건강 행동이 건강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30년 전에 했던 연구고 아닙니다. 40년 전에 했던 연구인데 아직까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송에 건강 강의할 때는 대부분 다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병이 있더라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몸에 병이 없더라도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온 연구가 행복 연구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국민 행복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더 행복이 지금 유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느냐? 행복하게 노인이 된 사람하고 오래 사는 사람하고 일찍 죽은 사람이나 또는 노인이 돼서도 아주 불행하게 와병 상태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비교를 해서 그 사람의 경험을 조사를 하면 후향적인 연구는 자기 자신의 과거 기억을 각색을 하기 때문에 부정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향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전향적인 연구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젊은 나이부터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래서 80년, 90년 뒤에 그 사람이 행복한지 안 한지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그런 연구가 어떻게 가능해? 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하는 인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 졸업생을 1920년대부터 쫙 추적해낸 겁니다. 그래갖고 뭐 전쟁 나가서 죽은 사람은 이건 해당 안 되기 때문에 제외하고 불행과 행복을 나눠서 불행하게 행복한 사람하고 그죠? 행복한 사람하고 쫙 비교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왔어요. 그게 책으로 나온 게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입니다. 2, 3, 4, 5번은 신체적인 겁니다. 그죠? 1번하고 6번, 7번은 이게 다르죠. 심리 사회적인 겁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술, 담배는 중요하게 나오고 체중 유지 운동은 있는데 여기서 나온 게 이제 성숙한 방어기제, 저게 가장 중요하다고 나왔습니다. 뭐 스트레스 같은 이런 것들을 살아가면서 다 겪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겪고 트라우마를 겪고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한 번의 트라우마나 어떤 역경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그걸 이겨내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걸 잘 방어해 나가는 성숙한 방어기제. 그 이후에 연구에서는 그걸 이제 이 탄력성, 회복 탄력성, 레질리언스라고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합니다. 요즘 이제 교육학이나 심리학 쪽에서 레질리언스 연구 많이 하죠. 그게 바로 우울증 생기고 안 생기고 직업적으로 성공하고 못하고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못 살고 그거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성숙한 방어기제, 레질리언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프레디스포지션 또는 나중에 트라우마 이후에 어떤 그걸 좀 강화시켜주는 쪽으로 이제 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 이 행복 개념은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7번이 교육 연수입니다. 여러분들처럼 이제 이렇게 교육을 항상 배우려는 자세가 행복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배우자 요인도 중요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 연구 개념은 꼭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시간을 조금 넘겼는데 이제까지 이제 건강이 중요하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 하버드 연구에서 관계가 없다라고 밝혀진 6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트레스 요인이 있는데 스트레스가 많으면 병이 많이 생긴다고 그러죠. 근데 스트레스가 많으면 병이 더 많이 생긴다는 건 맞지만 나중에 행복하냐 안 하냐 이렇게 따져보니까 별 영향이 없더라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는 그게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스트레스 자체보다는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내가 방어해 나가느냐 성숙한 방어 기제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스트레스 자체는 행복에 큰 영향을 주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수치 높으면 심장병, 중풍 많이 생기죠. 근데 행복하고는 별 관계가 없더라는 겁니다. 부모가 오래 살면 내가 오래 살 가능성은 높죠. 그렇지만 그게 행복하고는 별 관계가 없더라는 겁니다. 부모가 돈이 많다? 그것도 별 관계 없더라는 거죠. 어릴 때 성격 별 관계 없더라는 겁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는 가장 최신의 포괄적인 이런 이 자연과학하고 이런 심리 사회적인 거, 인문학적인 그런 것들이 통합된 그런 연구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이 뭐 성숙한 방어 기제라는 것이 오늘 이야기 드린 그 PTSD하고도 관련이 많이 되고 또 그 탄력성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뭐 꼭 알아야 될 그런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뭐 의학 상식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건강 상식이죠. 그런 것들은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하나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넘기고 싶은데요. 요약을 하면 PTSD는 재기억, 그죠? 각성, 감정장애, 그 다음에 회피, 무감각을 일으키는 건데 다양한 정도와 기간 동안 나타날 수 있고 사전 취약성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외상의 어떤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사회적 지지체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3가지 영향을 받고 이런 기본적인 상담 기법들을 좀 참조하셔서 건강상식도 좀 가지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지적 상담을 시행하여서 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사과드리면 잘 들어줘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장시간 강의를 해주신 김대현 교수님께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뒤에 조명 좀 켜주시고, 예.